의학이론 강의를 맡게 된 박진희라고 합니다. 원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개강하려고 했는데 11월에 개강을 하는 거는 혹시라도 이제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요즘은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 먼저 촬영해서 올리는 그런 목적으로 먼저 개강을 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그 효과가 좋은 거는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눈을 마주 보면서 저기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강하시는 분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하면서 눈을 보고 좀 이해를 하는지,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셨지만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눈으로 보면 알아요. 잘 모르겠다. 눈을 피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면 설명을 한 번씩 더 해요. 더 하고 물론 알 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은 저랑 이제 앞으로 8주 정도 같이 공부를 하실 건데 지금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의학 이론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다른 과목도 다 쉬웠어,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문제가 쉬우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겠어, 저는요. 다른 사람들 다 잘 볼 거 아니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본에 다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보면 다 쉬워요, 사람들이. 근데 쓰질 못해. 왜 못 쓸까요? 문제를 보면 이거 나 어디서 보던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쓰질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공부를 했는데 문제 되게 쉬웠대요. 그런데 나중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점수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정확한 답을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잘 쓴 것 같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두껍죠? 저는 점점 이제 그 장수를 조금 이렇게 줄이는 편이에요. 줄이는 편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학은 인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해부. 이 사람이 팔이 어디 붙어 있고, 그냥 우리는 팔은 위에 붙어 있고 다리는 밑에 붙어 있는데 우리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팔은 어깨 뒤쪽에 있는 다른 뼈하고 같이 이웃하면서 관절을 이루고 있더라. 그 다음에 다리를 보니까 그냥 다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골반뼈 옆에 붙어 있더라.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되면 다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골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다리는 안 다쳤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다친 것처럼 보여. 왜 그럴까? 봤더니 골반을 다쳤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손가락이 몇 개고, 옛날에는 손가락이 몇 개고 뭐 팔 뼈가 몇 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의 구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각 계통별이에요. 내가 먹었어. 그럼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로, 위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해서 항문까지 뭐가 나와. 그러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그 대변까지 나오는 것들을 일련의 소화 과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소화기계하고 관련이 있는 식도, 위, 그 다음에 꼭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건 구조적인 거고 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액이라는 걸 낸다. 그러면 소화액은 어디서 나냐? 간에서도 일부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당뇨병하고 관련이 있는 췌장에서도 일부 소화액이 내더라. 그러면 얘 기관하고 얘 기관이 서로 협동을 해서 어떤 소화라는 어떤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집에서 봐도 돼. 근데 집에서 봐도 되는데 왜 여기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무슨 뜻인지를 몰라. 듣질 않으면요. 그러면 저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다 읽으려면은 40시간 할 거거든요. 제가 40시간으로 사실은 모자라요.
근데 해가 거듭할수록 제가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더 많이 가르쳐 드리고 더 많이 가르쳐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말이 많아져서 자꾸 시간이 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1시 반까지 하는 거 아시죠? 식사는 조금 늦게 하셔도 상관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기본은 해부 생리다. 이것만 머릿속에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외워줘야 될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다음 시간은 그 다음 시간에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단어 연습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의향 용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그거를 알아야 제가 뒤에 가서 막 얘기를 할 때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처음에 인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구조,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의학 이론에서 인체의 구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인체의 구조에서 1번 보시면 해부학적인 자세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왜 해부학적인 자세라는 말이 나오느냐면, 자, 인체는 저 보세요. 자,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딱 하면은 대칭이에요. 그래서 누가 팔이 다쳤대, 이제 손사가 되게 되면요. 누가 팔이 다쳤대, 누가 손이 다쳤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느 팔이 오른쪽 팔이 다쳤대, 왼쪽 팔이 다쳤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위,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부위하고 방향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해부학적 자세예요. 이 자세예요. 다른 것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양쪽 눈은 정면을 보고, 그죠? 바로 선 자세에서요. 손을 늘어뜨려요. 양쪽으로 손을 늘어뜨린 다음에 다리를 모은 자세에서 이런 자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는 자세예요. 그러면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는 자세는 곧 뭐예요? 새끼손가락이 몸통에 붙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해? 나중에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는 뭐야? 이 자세도 아니고 이 자세도 아니고 이 자세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자연스러운 상태를 하고 있어봐라 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점점 늘어지게 되는데 이게 편한지 이게 편한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편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이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고요. 여기에 보시면 앞으로 의학 이론을 배울 때 이 자세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팔을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바깥쪽하고 안쪽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럼 바깥쪽 안쪽을 얘기할 때 이 자세가 기본이니까 안쪽이 어디야? 새끼손가락 쪽이 안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깥쪽이 어디야? 그러면 마치 새끼손가락 쪽이 바깥쪽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죠. 그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부학적인 자세는 이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료기록지에 쓸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잘 안 지켜.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요. 팔을 다쳤는데요. 안쪽을 다쳤어요. 라고 누가 기입을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병원 말고 다른 B, C라는 병원에 갔을 때 안쪽이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안쪽은 여긴데 그러다 보면 이게 둔갑이 돼요. 그럼 엄지 쪽으로 다쳤나? 그러다 보면 한참 봐보면 어느 병원에는 여기라 그랬다, 어느 병원 여기라 그랬다 이런 것들이 혼동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는 그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또 다른 단어를 또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부학적 자세는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자세고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는 자세가 해부학적인 자세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면에 관한 용어예요. 이 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또는 불편해요 하고 병원에 갔을 때 항상 먼저 얘기할 때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의사가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뭐 해요?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한번 좀 시샘 말로 엑스레이 한 방 찍는 거. 근데 엑스레이를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찍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방사선과에 가서 이름을 호명을 불러서 들어가면요. 방사선사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시고요. 요렇게도 하시고요. 뭐 뒤로도 하시고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 같이 이 방사선에서도 그 용어를 보면 왜냐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골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앞에서 뒤로
찍는 것도 있고 옆에서 찍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면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은 정중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옆에 시상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시상면이라고 나오는 거는 인체를 쳐보세요. 인체를 정중앙을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좌우 대칭 이 면을 시상면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중면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CT를 찍었어 내가 MRI를 찍었어. 그러면 MRI를 찍으면 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 같은 데다 넣어서 면을 잡는 거예요. 잡을 때 인체를 어떻게 슬라이스를 하느냐면 이렇게 슬라이스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면을 나중에 영상으로 이미지로 보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시상면 또는 정중면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요런 세로면인데 세로를 요렇게 자르는 것도 있겠지만 인체를 앞뒤로 자를 수도 있죠. 이렇게 놓고 앞뒤로. 그죠? 그러면 그냥 위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도 칼질을 하고 요렇게도 칼질을 했네. 그래서 위에서 보면 큐빅 모양이 나오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세로면인데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가는 슬라이스 하는 거를 시상면이라고 얘기한다면 인체를 앞에서부터 요렇게 슬라이스 하는 거를 우리는 관상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관상면 말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관상면은 우리가 머리 많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머리 많이 아파. 뭐라 그래? 여기를? 관자놀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관자면이 우리 인체가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두개골이 있는데 여기 쏙 들어간 면이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자르면 완벽하게 앞뒤로 잘라져요. 그래서 관상면, 시상면이 나오는 거예요. 관상면, 시상면은 둘 다 그냥 가로 세로 얘기할 때는 세로면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꼭 세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가로면도 봐야 돼요. 수평면 이렇게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가로면이라고도 얘기하고 수평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인체를 어떻게 해요? 상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배웠어요. 시상면으로 한번 자르고 관상면으로 한번 잘랐더니 위에서 긴 막대 같은 큐빅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가로면으로 몇 미리 간격으로 잘랐어. 그러면 그 면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MRI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MRI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우리 흔하게 촬영하는 그런 기법 자체는요. 시상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관상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면 엑시알 뷰라고 얘기해요. 트랜스버스라는 말도 쓰지만 엑시알 뷰원이라고 그래서 평면, 단면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MRI는 시상면, 관상면, 가로면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 MRI보다 조금 가격이 싸고 엑스레이로 이용을 하는 그 전에 CT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컴퓨터로 뭔가를 촬영을 하는 거 CT. CT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세로면 없습니다. 그래서 관상면, 시상면은 없고 어떻게 해요? 가로면, 엑시알 뷰라고 하는 가로면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가로면만 찍다 보면은요. 그 병변이 세로면에 옆에 붙어 있는 병변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로면만 있다가 세로면도 추가를 한 거예요. 그게 MR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법 자체가 자꾸 변해. 그런데 이제 CT를 가지고는 평면만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최근이 아니죠. 한참 전에 나왔지만 뭐가 나왔어? 3D가 또 나왔어. CT를 찍었는데 단면밖에 못 보니까 이거를 3D로 구성해보자. 그래서 3D CT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가면 한 번 갔다가 저도 올 초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넘어졌어. 그래갖고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발 뒤꿈치가.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나니까 뭔가가 의심소견이 있대. 그래서 또 CT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뭐도 하고 그래서 외래에 잠깐 갔다가 왔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진료 수가 자체가 사실은 싸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것뿐이지 검사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체의 면에 관한 용어, 자 세로면인데 시상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쓸 거고요. 관상면, 시상면, 관상면만 외워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뼈도 자를 때
세로면이 있고 가로면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상면, 관상면, 가로면 이런 말들이 나올 거고요. 이제부터 3번이 중요합니다. 인체는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인형이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을 할 거예요. 움직임에 있어요. 관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움직임에 관한 용어를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구부렸다 폈다, 그죠? 돌렸다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좀 의학 용어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굴곡 프랙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건 다 프랙션이에요. 자, 이것도 굴곡, 그죠? 손가락도 잡는 건 굴곡, 그죠? 손목도 구부리는 건 다 굴곡이에요. 발목도 굴곡. 그래서 다 굴곡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자, 굴곡,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걸 굴곡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피는 거는 우린 신전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굴곡, 신전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모든 관절은요, 꺾어야 되잖아, 관절은. 그래서 각을 이루면서 굴곡, 자, 피면은 신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할 때 굴곡신전, 굴곡신전 이렇게 외우면 잘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쉬운 단어도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칭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집에서 그냥 해요. 여러분들 뭐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굴곡신전 이렇게 하면은 공부 안 돼. 그러면 하다못해 혼자 있다 그러면 굴곡신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소심하게 혼자서 카페에서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러면 굴곡신전. 다 관절이니까. 굴곡, 신전. 그래서 항상 어떤 단어를 외울 때는요, 모션을 같이 하게 되면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굴곡, 신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인체는 항상 정중앙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 들어옵니다. 정중앙을 가까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내전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내전. 자, 내전은 항상 안내자죠? 가운데 정중앙을 중심. 왜 이거를 정중앙을 중심으로 하느냐면 우리 인체는요, 자, 이렇게 대칭형이 되기 때문에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다가 정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중면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내전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반대는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 정중앙에서 멀어지는 거를 우리는 외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많이 헷갈려요. 자, 경관절에서 외전은 뭐야? 그러면 경관절은 어깨관절이야. 어깨관절에서 그러면 멀리 가는 건 뭐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멀리 가는 거야. 이걸 외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경관절에서 굴곡은 뭐야?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건 다 굴곡이에요. 자, 이것도 굴곡, 이것도 굴곡. 다 굴곡이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이거를 그러면 방향을 줘서 굴곡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앞쪽으로 굴곡, 뒤쪽으로 굴곡, 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안쪽으로 굴곡, 바깥쪽으로 굴곡 다 이렇게 써도 돼요. 굴곡이라는 말을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안쪽으로 굴곡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러면 얘는 특별하게 굴곡이라는 말도 쓰게 되면 반대니까 신전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앞쪽으로 굴곡, 전방 굴곡, 뒤쪽으로 굴곡, 후방 굴곡, 자, 옆쪽으로 굴곡, 측방 굴곡 하면 돼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내용. 그래서 가장 큰 단어는요, 굴곡 신전이야. 근데 거기다가 갖다가 방향을 막 줘. 그러면 어느 쪽으로 굴곡해봐, 어느 쪽으로 굴곡해봐. 그럼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용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굴곡, 신전, 내전, 외전이 가장 기본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깨관절하고 그다음에 여기 힙조인트라고 얘기하는 고관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관절은요, 약간의 회전력을 가져. 근데 이 회전을 할 때 무조건 막 이렇게 회전이 아니라 그러면 안쪽으로 회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회전이 될 거고, 바깥쪽으로 회전을 해보세요. 그럼 외회전이 될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방향을 여기서 또 방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안쪽, 바깥쪽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 안쪽은 내치기라는 말을 쓸 거고 바깥쪽은 내치기라는 말을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회전, 외회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제 용어가 하나가 더 나와요. 자, 앞으로는요, 배라는 말을 쓸 거예요. 배측, 배. 이게 배가 뭐야? 제가 한문으로 잘 못 써요. 저는 한문 세대가 아니어서 한문을 잘 못 쓰는데 이거는 등이라는 단어입니다. 등.
배치기라고 하는 거는 다 등이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 몸에서 등이 얼마나 많아? 손등, 발등,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진짜 등허리. 그죠?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뭐 콧등도 있고 뭐 많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쓸 수 있고 그래 손등, 발등, 그죠? 그럼 발등이 있으면 발바닥도 있겠네. 그럼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도 있겠네. 그러면 그게 방향이잖아요. 손등 방향, 손바닥 방향, 발등 방향, 발바닥 방향. 그래서 방향하고 움직임을 같이 이제 섞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자, 손목에서 굴곡을 해보세요, 여러분. 손목에서 굴곡을 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해. 그지? 근데 아까 제가 해부학적 자세가 어떤 자세라 그랬어요? 이게 해부학적인 자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굴곡은 사실은 이게 굴곡이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굴곡해보라면 손목을 이렇게 해,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다 헷갈리는데 원칙은 이게 굴곡이고 반대로 피는 거니까 이게 신전이 될 거예요. 손등으로 구부리는 거가 신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방향으로 주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목을 굴곡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손등 쪽으로 굴곡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손바닥 쪽으로 굴곡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더라. 그래서 얘는 배치기라는 말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손등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할 때 수배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발등이야 라고 얘기할 땐 앞에다가 족배라는 말을 쓰면 돼요. 맞죠? 그러면 제가 배측 굴곡이야 라는 좀 전에 굴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수배부 쪽에서 배측 굴곡 해보세요. 그러면 배측 굴곡은 이게 배측 굴곡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발등에서 배측 굴곡은 이게 굴곡이 돼. 근데 발등은 굴곡 신전을 얘기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집을 수가 없잖아, 발은. 그러니까 발등에다가는 굳이 족배부 배측 굴곡 해요 라고 안 해도 돼. 그냥 굴곡 신전 해도 돼. 그런데 왜 그렇게 이름을 가냐? 우리 많이 닮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손은 발하고 닮아 있어. 어깨는 고관절하고 닮아 있어. 그죠? 그래서 닮은 거는 닮은 것끼리 그냥 용어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통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손등, 발등, 손목, 발목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측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측은 우리가 수배, 족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리야, 허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허리 아플 때 무슨 통이 있다 그래? 요통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허리 요자를 써서 요배부 이렇게 쓸 거예요. 요배. 그러면 요배부라고 하는 거는 등허리예요. 등허리. 맞죠? 허리, 등이니까 등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배, 족배, 요배 이런 말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뭘 쓰느냐면 앞으로는 이 배라는 배측이라는 그러니까 배라는 단어 말고 또 뭐가 있느냐면 저라는 단어도 쓸 거예요. 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배, 저예요. 이 저라고 하는 거는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다가 발바닥이야 그러면 족저부 이렇게 쓰면 돼. 맞죠? 바닥. 그러면 이 바닥이라는 단어는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저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제가 쓸 거예요. 그러면 아 저부가 뭐지? 저쪽이라는 뜻인가?가 아니라 바닥 쪽을 일컫는 단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저부 얘기하려니까 수저부는 좀 이상해. 바닥은 바닥인데 그래서 손바닥은 또 다른 말로 씁니다. 손바닥은 어떻게 해요? 장자를 써요. 손바닥 장자. 그래서 우리가 장풍을 날릴 때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손바닥 장자를 써요. 그래서 손바닥은 수장부라는 말을 쓸 거고요. 손등은 수배부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손은 수배, 수장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발은 발등이야 그러면은 족배, 그 다음에 발바닥이야 그러면 진짜 발바닥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 그 다음에 족배 이런 말 써요. 근데 이런 단어를 내가 왜 외워야 돼? 그런데 진단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이요. 손바닥이 많이 다쳐서 왔어. 넘어졌는데 갈았어 여기가. 그러면 진단서가 뭐라고 나오냐면 수장부 좌멸창 이렇게 나와.
그러면 손바닥이 다쳤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자갈밭에 굴르면서 어디에 긁혀갖고 여기가 왕창 떨어졌어. 그러면 수배부, 좌멸창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진단서만 딱 봐도 그 사람을 가서 만나지 않았지만 진단서에서 수배부 자멸창이야. 손등이 난리가 난 것 같아. 자, 족배부 자멸창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와서 발등을 타고 넘어갔어. 그래서 아주 그냥 발등이 난리가 났어. 그럴 때 족배부 자멸창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단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자꾸 한글을 쓰려고 하잖아. 한국말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뭐 발등에 좌멸창 이렇게 나오면 다 알아. 다 아는데 아직까지도 그 많은 의사들이 족배부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서 진단서를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써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국말로도 알아야 되고 중국말은 아니지만 한문으로 나와 있는 의학용어로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영문으로 알아야 돼요.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서는 다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나와요.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요즘은 뭐 사진만 찍으면 다 번역기가 막 하여튼 근데 그 번역기가 의학용어는 되게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내 뭐 회외 이런 말이 나오고요. 배측 굴곡, 저측 굴곡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손등이나 발등 쪽으로 굴곡되는 거, 손바닥이나 발바닥. 근데 여기다가 손바닥도 저측이라고 했네. 저측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수장부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장측 굴곡이라는 말도 써도 되고요. 옆에다가 메모하셔도 돼요. 장측 굴곡, 저측 굴곡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하나는 안 적었는데요. 내반, 외반이라는 말 써요. 이 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런 거야. 바닥, 이게 왜 판판한 거를 반이라고 얘기해요. 쟁반 할 때 쓰는 것처럼. 그래서 손바닥 같은 데는 널따랗게 놓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내반,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예요? 외반 이런 말도 써요.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번이라는 말을 썼어. 번. 인버전, 에버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발목을 쳐보세요. 발목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발목은 회전을 막 하려고 그래도 회전이 잘 안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발목은 어떻게 해요? 굴곡도 되고 신전도 되지만 요게 돼 까딱까딱 발등치기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래서 약간의 불치살 모양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뺑그르르 돌진 않지. 그래서 반 모양으로 엄지발가락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를 4번, 새끼발가락 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외번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로 발목은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뭘까요? 굴곡신전이야. 이거 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굴곡, 신전 이렇게 했지만 얘를 거꾸로 제가 세우면요. 이게 굴곡이에요. 굴곡 신전은 우리가 걸을 때 굴곡 신전을 반복하면서 걷기 때문에 족관절에서 굴곡 신전이 안 돼. 그러는 경우는 못한다. 뭘 못해? 보행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뒤에 제3보험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후유장애를 얘기할 때 발목이 안 움직인대. 그럼 무조건 안 움직여가 아니라 어떻게 안 움직인대? 굴곡은 몇 도야? 신전은 몇 도야? 내번은 몇 도인데 외번은 몇 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 있어요. 이 정도 정상 범위가 있는데 정상 범위보다 4분의 1이 안 돼. 2분의 1이 안 돼 하는 것처럼 뭐냐면 약간의 장애가 나온다든지 뚜렷한 장애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말을 쓸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게 뭐가 있어? 굴곡, 그죠? 뭐예요? 굴곡,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거, 굴곡, 피는 거, 신전, 정중앙은 항상 정중앙, 이제부터는요. 오른쪽 왼쪽은 각각이야. 부위가 달라. 저 보세요. 그냥 팔이 아니야. 오른쪽 팔 다르고 왼쪽 팔이 달라요. 그래서 부위를 얘기할 때 왼팔, 나는 왜 왼팔 하면서 이쪽을 얘기하나? 왼팔, 오른팔이 달라요. 그죠? 후유장애도 각각 나가요. 그래서 동일 부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부위를 얘기할 때 그러면 뭘 중심으로 해?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 그러면 정중앙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얘하고 얘는 다른 부위야.
얘하고 얘는 다른 부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른 부위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정중앙을 중심으로 안으로 들어온다. 내전, 바깥으로 나간다. 멀리 간다. 외전. 근데 여기에서 회전이 있어요. 회외, 회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 손목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약간씩 돌아가요. 그럼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회내,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걸 회외 이런 말도 쓰고 내외전, 외회전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 같은 경우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 엄지발가락을 향해서 반 정도 그죠? 약간 부채살 모양으로 들어오잖아요. 요거를 4번, 바깥쪽을 4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요. 이렇게 운동 안 해요.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깨에서 내전, 어깨에서 외전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항상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제 이게 내측, 외측을 입에서 달고 살아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방향을 크게 알게 되면은 거기다가 뭔가가 그 근육을 붙이면은 내측에 무슨 근, 외측에 무슨 근, 인대 물어보면 내측에 인대, 외측에 인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 용어만 알면은 뒤에 가서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요. 4페이지 말고 5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신체 부위의 방향에 관한 용어예요. 좀 전에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내측. 그죠? 내측은 뭐예요? 항상 정중면이야. 그래서 내 몸에서 내측은요. 정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안쪽으로 모이는 걸 다 내측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다 내측으로 하는데 저 보세요. 근데 뭐든지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하나의 뼈에 대해서 내측, 외측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죠. 자, 팔에서 내측은 겨드랑이 부위가 내측이야. 맞죠? 어깨 부위가 외측이에요. 맞죠? 손가락에서는 새끼손가락이 내측이고 엄지손가락 쪽이 외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측, 외측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이 원이라는 말에 나와요. 자, 가까울 근자, 멀 원자예요. 자, 근이 원이를 그러면 어떻게 따져? 심장을 중심으로 따집니다. 저 보세요. 자, 심장이 우리 몸에서 중요하니까 심장에서 가까이 들어오는 건 다 근이, 심장에서 먼 거는 다 원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어깨뼈를 얘를 상완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상완골에서 근위는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가까운 거니까 이쪽이야. 그럼 원인은 어디야? 여기야. 팔꿈치 쪽이야. 자, 그럼 밑에 팔꿈치 쪽에서 팔꿈치 뼈가 2개인데 밑에가 2개예요. 2개인데 여기서의 근위는 어디야? 팔꿈치가 근위. 그 다음에 손목 있는 데가 원위가 될 거예요. 자, 손가락이야. 손가락에 무지하게 뼈가 많아. 근데 이 뼈가 몇 개가 있느냐면 손가락에 뼈가 하나, 둘, 3개가 모였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어디가 근위예요? 심장 쪽에서 가까운 게 손바닥, 그러니까 손 몸통에서 가까운 거 이걸 근위, 중위, 원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뼈 이름을 붙이면 돼. 이거를 손가락 지자를 써서 지골이라고 얘기할 건데 수지. 그런데 그럼 수지골에서 얘는 뭐야? 근위지골. 얘는 뭐야? 중위지골. 얘는 뭐야? 원위지골. 그러면 진단서에 이렇게 나와요. 제 오른쪽 제3 수지의 원위지골 골절이야. 그러면 오른손에 하나, 둘, 3번째 손가락에 원위지골이면 아유 손톱이 있는데 여길 다쳤네. 자, 근위지골 골절이야? 가운데를 다쳤네. 근위지골 골절이야? 아이고 손바닥 쪽에 가까운 데를 다쳤네.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향은 어렵지 않아요. 근위, 원위. 그럼 가운데는 가운데 중자 쓰니까 안 쓴 거야. 그래서 크게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3세판이야. 그래서 항상 뼈를 3등분을 해요. 그래서 근위, 원위, 가운데는 그냥 간부 또는 가운데 중자로 쓰는 거야. 그냥 간부.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거 장측, 손바닥 쪽, 저측 그러면 바닥 쪽, 그죠? 배측, 등 쪽. 그죠? 그래서 이걸 앞에다가 손등이야 그러면 수배부, 발등이야 그러면 족배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손에서 있을 때 손에서 내측 외측을 얘기할 때 이게 내측이라 그랬죠? 그러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내측이야. 엄지손가락 쪽으로 외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많이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손 내밀어 봐 그러면 이렇게 내미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미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측 외측이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안쪽에 있는 뼈의 이름을 가지고 방향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아직 여러분들은 뼈를 아직 안 배웠어. 그런데 위에 뼈가 상완골이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뼈 두 개를 요걸 척골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다른 말로 뭐 잡뼈, 노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 어려워. 그런데 그냥 우리 하던 식으로 요걸 척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두 개인데 어떤 게 요골이고 어떤 게 척골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딱 여러분들은 제가 맨날 하는 방법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요골. 아시겠죠? 자, 요골.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척골이야. 그러면 새끼손가락으로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가 뚝 만져지는 게 있어. 이게 척골이에요. 그지? 응. 그 다음에 엄지 쪽에서 이렇게 만져오는 거를 이쪽을 다 그러면 요골치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방향을 줄 때. 자, 손에서 요골치기 어디야? 다 이쪽이 요골치기야. 엄지 쪽이. 자, 새끼손가락 쪽이 그러면 뭐야? 척골치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할 때 제가 손목을 이렇게 구부렸어. 근데 사선으로 움직였잖아요. 어느 쪽으로 사선으로 움직였나요? 요골 쪽으로 사선으로 움직였지. 그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사위라는 말 쓸 거예요. 요축으로 사선으로 있는 포지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척사위, 이게 척사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척골 쪽으로 사선으로 움직였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손목 운동을 할 때 배측, 장측, 요사위, 척사위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골축, 척골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다리 쪽에서 보면은 그 상지도 그렇지만 하지도 그렇고 얘를 좀 데리고 와야 되겠네. 상지도 그렇지만 한번 보시면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뼈가 위에가 하나, 아래가 둘. 자, 다리에도 위에가 하나, 아래가 둘이에요. 이거는 사람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야. 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닭봉 이거 있죠. 뭐 좋아해요? 닭다리 먹을 때 이게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잖아. 근데 보면은 닭봉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건 무슨 소리냐면 모든 삼라망상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직립보행을 하면 여기서 중력을 받아요. 중력을 딱 받으면 여기서 머리에서 받는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키로수가 높아요. 내가 50kg라고 해서 50kg가 아니야. 이 중력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 중력을 딱 뒤에서 보면 수많은 뼈들에서 여기서 충격 흡수를 다 해요. 다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나눠줬죠. 나눠줬는데 하나로 나와서 갈라졌지. 그 다음에 갈라지다 보니까 더 많어. 5개, 막 이러고 더 많어.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갈라져서 갈라지고 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쫙 분산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목에서도 수많은 뼈들이 흡수해서요. 내가 목을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무거운 것 같아.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무게예요. 이건 무게가. 이건 무게가.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는 이 뼈나 주변에 있는 관절에서 많은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을 흡수하게. 그래서 보면은 위에 하나, 아래 둘, 그 다음에 더 많은. 다리도 똑같이 하나, 둘, 더 많은. 그래서 한쪽 뼈를 상지뼈를 이해하면 하지는 덤으로 갖고 와. 덤으로. 얼마나 좋아. 이 많은 거 다 외우면 끔찍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규칙들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향을 줄 때 어떻게 방향을 줘? 자, 어디가 엄지야? 봤더니 엄지 쪽이니까 엄지 쪽을 타고 올라갔더니 요 뼈가 뭐가 돼? 요골이 되겠네. 자, 힘들어. 봤더니 새끼손가락 뼈를 다 봤더니 새끼손가락 뼈를 타고 올라왔더니 요거 뼈가 있네. 요게 척골이구나. 이걸 외워두시면 모든 신경도 전부 다 얘 따라서 가요. 자, 엄지 쪽이 저리고 아파요. 이쪽이 감각이 없어요. 다 요골 신경이에요. 자,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 척골 신경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중에 신경을 배울 때도 이게 하나의 뼈의 지도가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름을 놓고 우리가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구가 나오죠. 구, 동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는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방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예시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자, 서울시는 우리가 몸통이야.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이게 구야. 만약에 얘가 강남구, 얘가 서대문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로 나눈다면 그러면 얘 자체에서 봤을 때 그 안쪽에 들어갔을 때 세세한 부위가 동이야, 동. 그게 하나의 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다 지도야. 그래서 얘를 타고 지나갈 때 신경을 얘기할 때 상완신경이라는 얘기도 쓸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갔더니 요골신경이라는 말도 쓸 거고, 척골신경이라는 말 써. 근데 책에서 봤는데 요골신경, 척골신경이 뭐야? 헷갈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요골신경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는 나는 아직 배우지 않아서 모르지만 해서 엄지 쪽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척골신경 뭐야? 새끼손가락 쪽 지나가는 거구나. 그거 하면은 오늘 공부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응용을 해서 하면.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자, 4페이지로 넘어오면, 자, 인체는요, 뼈 같은 경우에는 다 보시면 불룩 튀어나온 게 굉장히 많아. 움푹 들어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뼈다귀 그려 그러면 애기들도 전부 다 이렇게 그려. 개뼈다귀도. 그지?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튀어나온 용어를 일컫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서 이거를 우리는 과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과.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걸 세워볼게요. 인체. 이렇게 튀어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끝단, 관절면 돌기에서 자라나온 거를 우리는 과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이 과가 있는데 자, 봤더니 자라나온 게 몇 개나 돼? 얘도 과, 이런 말 쓸 수 있어. 그죠? 그런데 다 과야.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떤 과가, 내가 진단서에서 쓰려고 그랬더니 이쪽만 부러졌어. 그러면 얘를 과부골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느 건지를 모르겠어.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방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중앙이야. 여기가 정중앙이야. 정중앙에서 가까운 애를 뭐라고 하면 돼? 내과 하면 돼요. 맞죠? 자, 정중앙에서 먼 애들 외과 하면 돼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내과, 여기가 외과가 돼요. 맞죠? 그러면 아까 이거를 3등분을 해. 심장이 여기 있어. 그럼 얘를 근위, 얘가 원이죠. 여기는 간부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 뼈 이름이 경골이야. 그러면 진단서에 여기가 부러졌어. 그러면 경골 과부골절 해놓고 경골 외과골절 하면 돼요. 맞지? 어렵지 않죠? 뼈 이름에서 과가 나왔어. 경골 내과골절이 부러졌어 하고 진단서가 나오면 뼈에서 안쪽 부분에 과가 부러졌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과라는 단어는 튀어나온다. 관절면에서 다 튀어나온 걸 다 과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과라는 단어를 꼭 알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돌기라는 단어는 다 알아. 왜냐하면 튀어나온 건 다 돌기지 뭐 뾰족하게 튀어나온 건 다 돌기라고 얘기할 거야. 자, 이것도 다 돌기야. 보면 자, 이렇게. 그죠? 다 돌기야. 삐죽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는 이쪽 뼈가 척추에 돌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런 걸 돌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빨간 줄 치실 거는 과에다가 빨간 줄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과예요. 골단위 비후라는 뜻은 뭐냐면요. 부풀어져서 두꺼워져서 이런 뜻이에요. 관절면을 이루고 있는 돌기를 우리는 과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극이야. 극은 날카롭고 가느다란 돌기. 그러면 돌기하고 극은 무슨 차이야? 뻥 하고 튀어나온 건 돌기라고 얘기할 거고요. 극은 이렇게 생긴 게 극이야. 날카로운 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극은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걸 막 이거는 뭐 무슨 날카롭고 가느다란 돌기고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느낌으로 아시면 돼요. 응? 나중에 견갑극골절이야. 그럼 견갑골에 끄트머리에 날카로운 부분에 있는 데가 골절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니까 맨 밑에도 또 과가 또 나와. 근데 한글로 위에 있는 과 밑에 있는 과 한글로는 똑같아요. 근데 영문을 보니까 두 번째에 있는 과는 C로 시작하면서 콘다일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맨 밑에 있는 과는 M으로 시작해서 말레올러스라는 말을 쓸 거예요. 영문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두 번째에 있는 C로 시작하는 콘다일 과가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과는 특별하게 발목, 족관절에 있는 돌기만 쓸 때 이런 과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한 과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과는 일반적인 과를 얘기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과는 콕 집어서 발목 돌기의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떤 과인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전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결절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매우 큰 돌기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전자는요, 대퇴골의 가장 큰 돌기를 말할 때 전자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결절은요, 이 상완골의 결절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상완골에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쓸 거예요. 자, 이름을 제가 쓸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퇴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퇴골은 자, 항상 동그랗게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머리 모양 그대로 읽습니다. 대퇴골 얘는 머리 모양이라고 그래서 머리 골두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냥 이해하세요. 나중에 계속 나올 거야. 자, 얘를 골두, 뭐 애기 머리통처럼 생겨서 그냥 골두예요. 자, 머리가 있으면 머리 밑에 뭐가 있어? 목이 있죠. 잘록한 거. 자, 여기가 잘록해. 얘를 경부라고 얘기할 거예요. 목 부분. 그러면 대퇴 목 골절 그럼 여기가 부러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목 부분이 있고요. 얘는 뭐라 그래 그러면 바디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체부라는 말을 쓸 거예요. 바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뼈 하나를 놓고요. 머리 부분이야, 목 부분이야, 바디 부분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뭘 설명을 하려고 그래? 대퇴골 전자라는 말을 쓰려고 그래요. 이 대퇴골이라고 얘기하는데 골두 말고 뒤쪽에 뭔가가 푹 튀어나온 돌기가 하나 있어. 얘를 전자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근데 이 전자가 밑에 보니까 하나가 또 있어 이렇게. 그러면 하나는 큰 전자, 하나는 작은 전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대전자라고 얘기하고 얘를 소전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대퇴골 골두골절, 대퇴골 경부골절, 대퇴골 전자부골절. 됐죠? 근데 대전자하고 소전자 사이에 또 골절이 있어. 이걸 뭐라 그래? 전자와 전자 사이야. 사이 간자를 쓰면 돼. 전자간 골절 하면 돼요. 자, 전자간 골절도 있고요. 전자 밑에 골절이 또 돼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전자 하부 골절 하면 돼. 됐죠? 자, 밑으로 쭉 갔더니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까? 과. 맞죠? 과예요. 자, 어디가 내과고 어디가 외과야? 머리통 있는 부분이 내측이에요. 내과.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대퇴골을 보면 머리통이 이렇게 골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안쪽이 골두 쪽이 내과예요. 그러면 얘가 내과, 얘가 외과예요. 그러면 대퇴골 하나만 가지고도요. 부위가 얼마나 많이 나와? 골두, 경부, 전자, 소전자부, 그다음에 바디, 그다음에 내과, 외과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진단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 여기서. 그러면 과부골절이야, 내과골절, 외과골절이죠? 그런데 가운데가 이렇게 부러졌어. 뭐라고 그러면 돼? 과와 과 사이야. 아까 얘기했죠? 과간골절 하면 돼. 그죠? 근데 이렇게 부러진 걸 과간골절이래. 그럼 과 윗부분을 부러지면 뭐라고 하면 돼? 과 윗부분, 과 상부골절 하면 돼. 됐죠? 그러니까 이름 막 붙이면 돼. 거기다가 아까 3등분을 했죠? 대퇴골 근위부골절, 대퇴골 간부골절, 대퇴골 원위부골절.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대퇴 원위부골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써. 사지선다에서 대퇴 내과, 대퇴 과간, 대퇴 외과, 대퇴 전자. 전자는 근위부야. 또 전자부골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말.
그러면 과가 어디 붙어 있고 골두가 어디 붙어 있고 전자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걸 똑같이 나는 대퇴골이 아니라 나 상완골이야. 비슷하게 생겼어. 난 상완골이야. 그러면 상완골두, 상완목, 경부 뒤에 얘처럼 큰 돌기는 아니야. 얘는 약간 둥글둥글하게 좀 어깨라서 조그매. 그 다리는 크지만 얘는 조그매.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 그래서 둥글둥글한 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위에를 우리가 결절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대결절이라고 하면 되고 얘를 소결절이라고 하면 돼. 나머지 똑같아. 과, 간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튀어나온 단어 과, 전자, 결절 이 정도만 알면 아 이제 다 이름만 이제 뼈 이름만 하면 다 끝. 다 됐죠? 그래서 부위하고 근이 원이 다 알았어. 그죠? 그래서 진단명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퇴 근위부골절 이렇게 나오면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대인 원만 들었어. 책임만 들었어. 그럼 책임은 한도 급수가 있어요. 그럼 책임 급수를 얘기할 때 어디가 다쳤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져. 그러면 병원에다가 이 환자는 200만 원 한도입니다. 500만 원 한도입니다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퇴 근위부골절만 가지고 그러면 못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 보험사 직원들은 골두골절이에요? 전자부골절이에요? 이걸 얘기해야 돼. 근위부골절은 다 근위부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원위부골절이야. 원위부예요? 과간 이런 거, 과상부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급수, 상해 급수를 적용해서 한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몰라. 사람들이 막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가장 기본인 이것만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굳이 가서 엑스레이 떠다 보지 않아도 진단서만 잘 나오면 훨씬 더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갑자기 첫 시간에 1시간째 하면서 갑자기 뼈 이름을 얘기하면서 부위별로 막 얘기해버렸어. 헷갈리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헷갈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만 알면 됩니다. 한 가지만 딱 더하고 잠깐 5분 쉴게요. 자, 밑에 보시면 능, 벽, 선, 유두, 융기, 조면, 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움푹 패이거나 오목한 것의 용어예요. 자, 조금 전에는 툭 튀어나온 거 줘보세요. 불룩하거나 튀어나온 단어가 과가 많았어. 또 과도 또 있었어. 발목 돌기 과도 있고 전자도 있었고 결자도 있었어. 그럼 얘가 관절을 하려면 관절을 서로 이어주려면 튀어나온 게 있으면 움푹한 게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이래야 서로가 관절이 이루어지지. 그러면 움푹 들어간 단어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밑에 보시면 가운데 조금 진하게 그려놨죠. 형광펜으로 와. 와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좀 전에 과는 튀어나온 걸 얘기했어. 과냐, 와냐가 영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막 쓰다가 와냐, 과가 다르면 영 다른 뼈가 돼버려. 그래서 이 와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과는 튀어나온 거예요. 자, 와로 시작될 수 있는 게, 자, 우리 뼈를 봤더니 움푹 들어간 데가 어딨어? 여기 들어갔네. 이걸 뭐라 그래? 와 하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 와라는 단어는요, 뭔가가 움푹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움푹 들어간 데는 뭔가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튀어나온 걸로 채워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긴 게 들어간 거는 뭐 구가 안와에 들어 앉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단어 자체가 와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와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책에 보시면 관절 와와 이런 말을 제가 써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오타예요. 와가 2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관절 와가 한 단어야. 그 관절 와하고 and, with 또는 하고 다른 거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와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요. 강, 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강이라는 단어는요. 와보다는요. 조금 더 공간이 커요. 그래서 강이라는 단어는요. 뭔가가 공간의 방이야. 그래서 우리가 강은 흉강, 복강,
골반강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러면 그 강 안에는 뭔가 들어앉아 있어. 자, 흉강 안에 뭐 들어가 있어? 심장, 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복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장, 대장, 뭐 이런 것 장이 꽉꽉 들어차 있어. 자, 골반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골반강이면 골반뼈 안이 이렇게 약간 패어 있으면서 이 안에 뭐 들어 있어요? 그 동네 들어 있잖아. 방광, 생식기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뭔가가 보호해주는 뼈가 있고요. 그 안에 내부 장기가 들어가 있어. 자, 여기를 뭐라 그래? 두개강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뭐 들어있어? 뇌가 들어있어. 이 안에. 그래서 두개강. 자, 비강. 여기 이것도 비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안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얘는 그냥 안구에서 약간 펴져 있는 뼈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와라는 말을 쓰고요. 비강. 두개강, 흉강, 골반강, 복강 이렇게 해서 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강은 캐비티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어떤 방이야. 방 안에 내부 장기가 들어앉아 있는 걸 강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병에서는 그런 강을 많이 쓰고요. 이 뼈에서는 와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다. 움푹 펴 있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10분 쉬고 하겠습니다.